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뉴욕 증시에서 패닉셀은 없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하고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시장을 지탱한 것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AI 산업의 견고한 성장 기대감이 지정학적 공포를 일부 상쇄했고 또 전쟁 수혜주로 분류되는 방산주, 에너지주도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는지 미국 국채 수익률은 올랐습니다. 반면에 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비트코인도 뛰어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미 이스라엘 합동 공습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의 중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확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에도 걱정했던 것보다 시장은 잘 버텨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이란의 세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인 만큼 이번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생기자 증시 충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쟁 기간이 얼마나 이어지게 될지 또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이 부분에 주목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마감상 확인해보면 다우지수 홀로 0.15%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양전에 성공하면서 0.04%, 0.36%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술주들이 시장을 방어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도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호재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광학 전문 기업인 코이런트와 루멘텀에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기업인 빛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기업들로 엔비디아가 이들의 광학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네트워킹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은행 베어드도 이번 투자가 엔비디아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애플은 보급형 아이폰 17e 제품과 업그레이드된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소폭 올라갔고요. 오늘도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1.48% 반등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가 0.83% 올랐고 테슬라도 장 막판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실적 발표 이후로 오늘 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보험사업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급감하고 주식 투자 손익을 포함한 전체 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시장에 패닉셀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졌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 국방부가 이번 작전을 끝없는 전쟁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가진 단기 임무를 규정한 점이 시장을 달랬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수석 투자 전략가는 유가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급등해서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한 최근의 사건들은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미국 증시에 대한 우리의 낙관적인 전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ISM 지표가 잘 나온 것도 시장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미국의 2월 제조업 PMI는 52.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2개월 연속으로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규 주문과 생산이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성장 동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오늘 이 가격 지수가 크게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S&P 글로벌에서 공개한 제조업 지수 역시 잘 나왔습니다. 이번 2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51.6으로 나오면서 이 예비치를 웃돌았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강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을 장초반 10% 넘게 급등하던 유가는 장중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석유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고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유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막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될 경우 이 유가가 $1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또 금 가격은 장 초반에는 3%가량 올랐지만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간밤 2%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5,35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안전자산으로 회귀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꼽히는 국채금리 역시 오늘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자극된 데다가 간밤 나온 지표도 견조하게 나오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를 9월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0년물 금리가 0.07%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위험자산의 심리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68,000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1억 1,0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 넘게 오르면서 98.6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글로벌 해운사들도 연달아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는 운항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선박 통항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머스크뿐만 아니라 MS를 비롯해 일본 3대 해운사인 니폰 유센과 상선미쓰이, 기와사키 키센도 운항을 중단한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 약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봉쇄가 길어지면 심각한 에너지 안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뜻밖의 도마에 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엔스로픽인데요.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두고 큰손 고객인 미 국방부와 의견이 갈리면서 트럼프가 직접 연방기관에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란 공습 작전에 엔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활용된 걸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클로드 같은 AI 도구가 군사작전에 얼마나 깊게 개입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평가하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두겠다고 한 이유로도 해석했고요. 미국 정부 밖에선 엔스로픽의 뚝심에 관심이 치솟으면서 클로드는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오르는가 하면 밤사이에는 넘치는 전례 없는 수의 접속 오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석이 된 펜타곤의 파트너 자리는 경쟁사인 오픈 AI가 꿰찼습니다. 엔스로픽이 퇴출당하고 불과 몇 시간 뒤에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직후 AI 윤리 논란과 챗 GPT 구독 취소 움직임이 이어지자 샘 올트먼 CEO는 황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계약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안전장치를 갖췄다 주장했는데 오픈 AI와 엔스로픽 모두 기업 공개를 염두에 두고 수익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서로 상반되는 행보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가는 이번 이란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뜻밖의 전망이 눈길을 끄는데요. 월가 베테랑 에디 아데니는 이번 공격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봤습니다. 이란 해군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협은 크게 줄 것이라면서 전쟁이 종료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짚었는데요. 휴전 이후 유가가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과 휘발유 가격도 낮아지고 이 같은 흐름이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져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도 봤는데 대표적인 강세론자답게 2020년대 장기 호황을 점치는 확률을 60%라고 보면서 올해 말 S&P 500 목표치를 7,700, 2019년 1만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산업계 소식도 짚어보죠. 엔비디아가 다시 또 통큰 배팅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광자공학 업체인 루멘턴과 코이런트에 각각 20억 달러씩 모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추론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속도 경쟁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번 제휴에는 엔비디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 약정뿐만 아니라 양사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도 포함됐는데 최근 메모리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스택과 아키텍처 효율성을 앞세워 마진율 75%선을 지켜낼 만큼 단순한 반도체 제조 기업이 아니라 AI 경제 운영 체제로 자리 잡은 모습을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AI 지각생에서 킹메이커로 돌아온 애플이 릴레이 신제품 공개에 나섰습니다. 밤사이에 아이폰 17 시리즈의 보급형 제품을 출시한다 밝혔는데요. 가성비를 앞세우고 있지만 최신 A19 칩이 탑재돼 AI 관련 연산 성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고요. M4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도 내놨습니다. 공개된 제품들 말고도 저가형 맥북과 M5 칩이 올라간 맥북 프로 등이 추가로 공개될 걸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이렇게 저가 라인업에 초점을 맞춘 보급형 기기 대공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홀로서기에 잇따라 실패하며 굴욕을 맛보기도 했지만 압도적인 생태계 저항력을 앞세워 알짜배기 실속만 챙기는 애플만의 방식이 다시 또 통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0조 원 규모의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국내 방산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MOU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또다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약 50조 원이라는 규모가 갖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단순 판매를 넘어 개발에서 유지, 보수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랐던 방산주들 대체로 살펴보면 현대로템이 4.77% 오르면서 23만 원 선에 마감이 됐고 한국항공우주가 4%대, 한화시스템은 2.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08% 강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장중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AI 데이터 센터에 5조 8천억 원,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4천억 원, 수전의 플랜트 1조 원, 태양광 발전은 1조 3천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새만금 부지 약 34만 평을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차 그룹은 피지컬 AI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해당 소식에 현대차 장중에 급등세 보였는데요. 마감가는 10%대 상승한 67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외에 완성차 업체들은 하락했는데 기아는 0.24%, KG 모빌리티는 2.4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붐에 따라 맞춤형 강제 수요 확대 기대감에 그간 침체됐던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일례로 앞서 현대제철은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 절감한 저탄소 강판의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발표했고요. 동국제강도 AI 데이터 센터 산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국내 철강사들은 건설 경기 부진과 해외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 또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및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복합적인 악재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AI 확산에 발맞춘 철강 기업들의 공급 전략 발표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올랐던 철강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20%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46,500원에 마무리가 됐고 뒤이어 동국제강이 11%대 상승, 고려제강까지 2.84% 올랐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 중이란 소식에 남북 경협주도 들썩였습니다. 앞서 정부 북핵수석 대표인 정현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 측 입장과 관련돼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간의 접촉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선 북미 간의 실무 접촉 같은 새로운 뉴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슈에 남북 경협주들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데즈 컴바인이 8%대 급등세 보였고 뒤이어서 인디에프가 5.63%, 아난티까지 4.8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3월 새로운 한 달 시작부터 대응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6천선에 오른 국내 증시엔 오늘이 첫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개장한 아시아 증시 충격이 예상보단 적었기 때문에 오늘 검은 화요일까지 연출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흐름을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전 거래일부터 복귀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1% 하락해 6,300선을 반납했고 반면 코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하면서 코스피 장 초반부터 강한 매도세가 나왔지만 현대차가 올해 새만금의 9조 원 규모의 투자 소식을 밝히며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7조 1천억 원에 달하는 투매에 나서며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미국 테크주가 약세를 보인 데다 MSCI 리밸런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기관이 5,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이 6조 2,500억 원 가까운 폭풍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주체의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62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기관이 4,46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4,7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iShares MSCI 사우스코리아 ETF 리밸런싱 영향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현대차가 새만금의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밝히면서 단숨에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HD현대중공업도 원전과 조선 호재 속에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시총 1위부터 4위까지는 일제히 올랐는데 특히 삼천당제약이 9% 가까이 급등하면서 바이오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3원 90전 상승하며 1,43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교전 수위가 높아지면서 환율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역외 환율은 1,455원 30전까지 뛰었는데요. 오늘 환율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6,000피를 달성한 국내 증시, 이번 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와 국내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4일과 5일에 중국의 양회, 그리고 6일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이 돼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이뤄지고 유로존 2월 CPI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은 없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개별 호재 속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지정학적인 충돌에 뉴욕 증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충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뉴욕 원유 시장은 충격에 빠졌지만 주식 시장은 과거 걸프전 때 사건 발생 이후에 시장이 점차 상승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일단 프리마켓에서 예상한 대로 일제히 하락합니다. 지금 시총 6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9% 가까운 약세로 거래가 21만 2,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26% 약세로 65만 2,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3.5% 빠지면서 거래가 41만 2,000원이고요. SK스퀘어가 2.5% 하락합니다. 62만 9,000원.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도 2.7%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이쪽에서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가 3.8% 약세, 거래가 17만 8천 원, 알테오젤이 2.8% 하락하며 39만 6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3.2% 가까이 내림세입니다. 21만 4,500원. 삼천당제약 전 거래일에 9% 가까이 올랐었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 5% 가까이 하락합니다. 78만 4천 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2.9% 약세로 83만 5천 원, ABL 바이오까지도 3.4%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7,500원에 거래됩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첫 시험대에선 국내 증시 오늘 6천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진 않을지 여러 가지 요소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연휴였는데 이제 연휴 동안 나온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됐고 또 이란 또한 지금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고 오늘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들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프리장 분위기로 봐서는 네. 진짜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주말에 일단 아시아 증시는 좀 영향이 있었는데 오늘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하고 나서 좀 시장이 떨어졌다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좀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영관입니다. 네. 자, 주말 오전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 행동에 나섰고요. 네. 이번 공격 어떤 배경과 전략적 판단을 이루어진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핵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특히 이제 이란에게 10일이나 15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합의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거의 최후 통첩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란 쪽에서 가져온 답변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란이 핵협상에서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다. 공언한 바가 있고 한 달 반 정도 이상을 이란 중동 즉 그 페르시아만 근처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서 얼마든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쪽에서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공격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한 이유는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란 내에서 아주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요. 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정부 시위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1일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그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건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점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차 회동, 그 다음에 3차 회동, 26일이 이제 3차 회동이었죠. 2월 26일이. 자, 그래서 그 상관해서, 기한을 많이 줄 수 없다.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10일이나 보름 정도를 기한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29일 정도가 10일이 끝나는 날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데드라인을 줬는데 특별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를 못했고요. 자, 그러는 찰나에 이제 이 시기가 결국 미국이 공격한 시기는 2월 말이 됐죠. 2월 말이 됐고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 초기에 이란의 고위 관리들, 특히 알리 카미나이 최고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한 4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전을 계획하는 중에 이 모든 이 고위 관료들이 모이고 특히 알리 카미나이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회의, 이 네. 회의를 한 두 달을 기다린 거죠. 예. 그래서 작전 날짜 디데이를 잡은 것은 이 회의가 언제 개최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디데이를 잡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지금 이제 이란이 어느 정도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봉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 이쪽이 좀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최근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지나가는 선박을 다 불태우겠다. 이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상 그제부터 봉쇄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은 뭐 전 세계 석유의 20%, LNG 가스의 30%,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의 70%를 거기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국제사회에서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이란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든지 아니면 미국에게 얘기를 하든지 해서 빨리 풀어내는 방식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자, 이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저께 미국 국방장관의 또 언론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또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4주 플러스 6주까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수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은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더 안 좋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처음 얘기한 거고, 뭐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지 뭐 확실하게 듣겠다, 100% 내가 지상군 투입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장기전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우려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또 바로 모셔볼까요? 오늘 정지훈 디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겸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제가 나올 때마다 큰일이 터지네요. 그러게요. 예.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교수님도 시장 동향에 워낙 예민하시니까 네. 주말에 미국 이란 전쟁 터지고 하미네이가 무슨 뭐 12시간 개전하고 12시간도 안 돼서 사망에 이르고 이런 네. 와중에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떨까 싶었는데 유럽은 많이 빠졌는데 뉴욕 증시는 또 반등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네. 예. 지금 근데 우리 시장 아까 프리장 분위기 보셨잖아요. 네네. 대충 어떻게 오늘 예상하세요? 제가 뭐 증시 이게 전문가는 아니어서 어떻게 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여러 개를 같이 보니까요. 글쎄, 예. 근데 이제 초반에 비해서 나중에 이렇게 뒤로 올라오는 맞아요. 경향을 미국 보였거든요. 장은. 그 네. 이야기는 영향이 일시적이긴 있겠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뭐 비슷하게 가는 걸 좀 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죠. 봐야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전약 후강 정도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네, 않을까. 초반에는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네.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저희 앞서서도 이제 좀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요번에 그 군사 작전에 있어서 네. 클로드를 활용했다라는 얘기, 엔스로픽이죠. 엔스로픽에 네네. 클로드를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엔스로픽 클로드 사용하지 말라라고 네네. 금지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부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금방 빼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작전할 때 제일 유명한 건 이제 팔란티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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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것의 시스템 안에 어떻게 보면 AI가 엔진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AI 엔진의 성능이 지금 클로드가 제일 뛰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AI 엔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제공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 군사용 소위 얘기하는 이런 거 그 특화된 또 클라우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가지고 네. 같이 제공하는 거라서 아무리 이제 쓰지 말라고 그랬어도 엔스로피크를 걷어내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오픈 AI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뭐 오픈 AI로 집어넣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감수를 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는 성능 떨어지는 걸 좀 감수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시장에는 최고의 성능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 있고 가성비가 네. 중요한 시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나 의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성능하고 나머지하고의 격차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된다. 이게 네.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AI를 그냥 바로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API라든지 이제 그 AI한테 던지는 여러 가지 방식 같은 것들을 네. 맞춰줘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이 클로드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예측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법도 그렇고 마음대로 써달라고 했을 때 이제 최후 통첩 비슷하게 하면 당연히 오케이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의외로 이 다리오 아모데이가 노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한 거가 또 언론에도 나갔고 예, 그러면 이거에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무슨 대비가 된 상황에서 끌로도 빼려고 쓰지 말아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 약간 우선 교수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네. 보고 싶은데 이 엔트로픽이 그 설립자 방금 말씀하신 다리오 아모데이 네네. 그 여동생이 다니엘라 맞습니다. 아모데이가 네. 지금 사장으로 있는데 네. 다 이제 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들이 다 오픈 AI에서 나온 네, 사람들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저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같이 패널 토론 같은 것도 한 2번 했고요. 아, 직접 본 그러세요? 적도 있고 다리오 아모데이하고는 한국에서는 SK텔레콤이 한 2년 전에 투자를 네. 단행을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금 엔스로픽이 들어와가지고 유료화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들이 사실은 좀 뭐랄까 색깔이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나 혹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쪽 사람들이에요. 조금 좀 우리가 지금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뭐 조금 비슷한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딥마인드 설립자인 딥마인드 설립자가 조금 더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과학자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뭐 이런 쪽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바이오피직스 프린스턴의 바이오피직스 전공해 물리학자입니다. 예. 물리학자고 그다음에 다니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언론하고 문화하고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란 사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픈 AI에서 맡았던 게 소위 오픈 AI의 지금을 일으킨 사람이 다리오 아모데이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과학으로 했을 때에는 소위 얘기하는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다리오 아모데이가 있거든요. 오픈 AI 있을 때. 그리고 다니엘라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먼트 팀이라고 그러는데 AI가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거 관련된 거 있잖아요.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네네 많이 맞습니다. 네, 예. 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초반만 하더라도 이거 AI가 이제 인간 사회를 위협하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명과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괜찮다라고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 친구들이 나오게 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받으면서 예, 오픈 마이크로소프트 AI가. 투자를 받으면서 소위 얘기하는 상업화기를 좀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상업화기를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픈 AI 내부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많이 쓰게 해야 되니까 너무 느리게 안전하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금방금방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약화를 시켜요. 그 팀을 약화를 시키는 결정을 내리니까 반발을 해서 한 7명 정도 가장 핵심 팀이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면서 우리는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AI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constitutional AI라고 해서 사실은 인문학적인 설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엔스로픽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constitution 하면 이게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헌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뭐랄까 슈퍼바이징 위에서 뭔가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좀 들어가주는 AI 형식으로 만드는 회사를 차린 거고 네. 예, 그게 이제 엔스로픽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는 성능 지표까지 전부 오픈 AI 포함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을 도달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빅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갈라선 것도 샘 알트만의 어떤 영리 추구 네네. 이거하고 머스크하고 안 맞아서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샘 알트만은 돈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고 네네. 엔스로픽의 이 다리오하고 다니엘 아모데이 아까 두 남매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벌써 외모에서 느낌이 오네요. 아버지가 이태리, 어머니가 네네네. 유대인이시네. 네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이제 컨스티튜션 AI 인간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이제 AI가 설계돼야 된다 이런 거고 이번에 이제 뭐 군사 작전이나 어떤 뭐 감시 이런 쪽에는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국방부가 했는데 다 그렇죠.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극진 좌파라 그랬거든요. 네네. 극진 좌파라 그러고 워크 기업 마치 네네. 깨어 있는 척하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말도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사실은 좀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어요. 아하. 네, 이게 권력 투쟁이 딴 게 아니라 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국가 주도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 안에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들이 어떤 민간 자율에 의해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위한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국가의 총동원령 같은 거 국가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국가에서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뭐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우파적 시각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실리콘밸리 리버럴리즘 표현한 게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약간 이제 자유로우면서 이런 여러 가지 통제 같은 것들을 좀 거스르고 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치관 같은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틀어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아하. 같은 어떤 예. 국가자본주의적 예. 특징을 좀 하려고 하는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범 대상인 거죠. 이러면서 단순히 엔스로픽한테만 좀 위협을 했다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기업들한테도 전부 다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눈치를 금방 채잖아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대 쫙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모두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식의 이게 지금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그래서 상당 부분 뭐랄까요 가치관 충돌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때도 이미 활용되고 있었고 그럼 이게 지금 팔란티어하고 이 클로드, 엔스로피 클로드하고 같이 지금 이제 네네.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쉽게 이해를 해보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감시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돼요. OS 느낌인 거예요? OS보다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느낌이라고 예.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예, 예. 되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관련된 TF 관련된 것도 국내에서도 같이 좀 한 적이 있는데 예. 소위 얘기하는 미국에 있는 전체 우리가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위에서 전략을 짜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통 OAD라고 불러요. 네. 관측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지 보고 근데 액트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것들 AI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팔란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상위에 있는 예.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회사가 팔란티어인데 얘네들이 AI를 엔진처럼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AI 엔진을 꽂아 넣어야 되는데 그 AI 엔진 제공하는 회사가 클로드나 오픈 AI나 무슨 이제 그록이라든지 예. 이런 회사들 거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맞추는 거죠. 네. 서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든지 이런 그 AI 시스템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엔진 교체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특히 뭐 최근에 사실은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잖아요. 전쟁의 양상이 전에는 전선을 두고서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면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그게 이제 되게 큰 사건이고 네네. 그 앞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할 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만들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AI 엔진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스라엘은 그 자국 내에서 국방부가 따로 개발을 한 거라면 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원래 그랬어요. 미국은 일반 민간 기업이 개발한 것의 상당수를
들여와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군사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개조를 해요. 개조를 예.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쓰는 쪽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다 보니까 네. 굳이 내부에서 개발해봐야 민간 기업 거를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교체하는 방식을 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체로 네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큰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쟁 형상이 전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면 정보전이 되게 중요해져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무기 자체도 하늘을 날아서 이제 드론 같은 것들 보시면은 특정한 사람들을 딱 타겟팅해서 예. 때릴 수가 있는 맞아요. 상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두로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 대상을 적국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로 했을 때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이게 이제 그 좌파 얘기하는 거랑 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네네. 레드라인을 2개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첫 번째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대규모 감시용으로 쓰지 마라. 아, 사실은 이게 저는 여기서 더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를 들어 나의 정적이 되는 반대파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치운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실제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데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권의 어떤 그런 걸 지난번 활용하는 마두로 체포 때 쓰였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건 그래도 어쨌거나 미국의 적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상관이 예, 없는데 예. 자국민에 대한 예. 대량 감시 부분에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이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완전 자유 살상 무기에 쓰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완전 자유 살상 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그 윤리학하고 좀 관계가 되어 네. 있는데요. 네. AI가 완전 자유 살상 무기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게임처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론들이 한 군데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날려가지고 보고 있다가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저기를 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되게 네. 신중해지잖아요. 네. 근데 AI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하면서 저기다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처리를 하고 와라라고 했는데 얘가 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실행까지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목적 수행을 위해서 쭈르륵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리낌 없이 그 인명살상을 할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아져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레드라인으로 걸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거에 쓸 수 있게 해달라, 제한을 풀어달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파국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이 뭔가 경쟁 관계인 건 알겠는데 교수님, 네. 저 왜 머스크 쪽에서 만든 XAI 그게 네네, 그록 네. 이것도 그러면 뭐 비슷한 기능 내지는 뭐 네네.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일종의 AI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잘 네. 아시겠지만 그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한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곳이 있으면 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주행이 됐던 나중에 이제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쪽이 됐던 다 AI 엔진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AI에 대한 것들을 다른 그 회사한테 의존을 할 경우에 어허. 예, 그게 좀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아, 보고 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체 AI를 확보한 게 그록이라고 보시면 그록이다.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글탈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를 해버린 거고요. 아하. 예, 그리고 거기에다 XAI라고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생성하고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엔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또 매출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도지 할 때 도지라고 그때 그 효율부 장관 같은 예, 데 있었잖아요. 예, 그때 XAI를 미국 국방부의 그 AI 핵심 엔진으로 끼워 넣은 거죠. 근데 어허. 그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조달청 같은 데가 있거든요, 미국에. 네, 네. 조달청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 오픈 AI하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이제 뭐 단위를 1달러 이렇게 했다면 예. XAI에는 48센트인가 덤핑 쳤어요, 덤핑. 오호. 예, 덤핑 치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약간 압박 넣고 해가지고 이게 3대 엔진 해라, XAI 넣어줘라 이제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끼어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뭐랄까요? 그 엔스로픽이나 오픈 AI가 채택된 거하고는 약간은 또 그러고는 또 약간 다른 앵글에서 봐야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제 AI 엔진에서는 엔스로피, 클로드 또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이제 그록, 네, XAI 그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있죠. 네. 지금 군사적으로 봤을 때 성능 측면에서는 클로드가 예, 지금까지는 거의 클로드가 워낙 오히려- 좋은 예. 성능을 보여주니까 예. 원래 항상 실제 작전이라든지 실제 쓰는 거는 네. 제일 좋은 거 쓰게 돼 근데 있거든요. 군사 쪽은 더더욱 예,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까지 팔란티어 관련된 것들 그 활용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내부의 엔진 사실상 다 클로드가 쓰이고 있다는 아하, 것이 최근에 아하. 밝혀진 거죠. 그 이미 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죠. 예. 아, 네. 그 최근에 이제 다시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네네네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클로드 지금 유료 가입자가 또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참 예. 이게 사실은 초기에 그 휴일에 벌어졌잖아요. 예. 일들이 이란 예. 전쟁.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클로드 사건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인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클로드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클로드와 관계된 여러 회사들의 주가라든지 클로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고 단순히 국방부 관련된 것들을 넘어서서 정부 관련된 B2G 사업을 전부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위협적이잖아요. B2G라 하시면 가버먼트 정부 네, 대정부 사업. 정부 사업이 굉장히 큰데 정부 사업을 전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뉴스가 아하. 나거나 똑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 네. 그 뒤에 이제 유명한 헐리우드 인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도 그랬고 되려 이게 참 드라마틱한 일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 뒤에 오픈 AI가 계약을 해버리니까. 글쎄. 오픈 AI가 계약을 해버리고 샘 알트만이 그 사이에 사실은 배신자 프레임이 좀 씌워졌죠. 네. 왜냐하면은 그 발표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도 그걸 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몇 시간 뒤에 국방부 계약을 오픈 AI가 따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놈들 뭐냐 이제 네. 이런 분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챗GPT 구독 해지하고 예. 클로드 유료 구독하고 그거 다운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100위권 바깥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클로드가. 예, 클로드가. 그래서 클로드 엔스로픽은 광고를 거의 안 했어요. B2C를 예. 거의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챗GPT 쓰시는 분들,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하면 손들을 꽤 맞아요. 드시지만 엔스로픽 클로드 하면 이게 뭐지? 거의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그냥 쭉 올라와가지고 1등을 차지하는 상황이 됐고 100위 밖에 네. 있다가. 네네네. 계속 올라오다가 이번에 1등 차지했고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 이 먹통됐거든요. 너무 몰려서 그런 너무 것 같아요. 몰려가지고. 너무 몰려가지고 먹통되는 일까지 좀 벌어졌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B2C에서 역설적으로 예.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인지도도 올라가고 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무료는 챗GPT 쓰고 유료는 클로드 써라. 그래야 이게 도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은 정부 사이드는 잃었는데 예. 소위 얘기하는 전 세계의 민심 같은 걸 얻으면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생각보다 잘 모르겠다는 쪽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렇게 찍혀가지고는 국방부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렇게 찍혀가지고는 지금 네네. IPO 경쟁에서는 뒤처지겠네요. 힘들겠네요. 잘못하면. 근데 그게 이제 진짜 IPO를 막을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건 좀 네. 다른 문제니까.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클로드가 IPO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픈 AI보다 높은 가치가 되지 그러게요. 않을까 하는 어허.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오픈 AI하고 클로드하고 아마 둘 다 올해 내에 상장을 좀 추진하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그 주식 시장에 상장해서도 둘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티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가 6%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5,860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2.5% 하락 예상됩니다. 1,164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14%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거 호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장하고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18만 4,600원, 18만 5천 원 선으로 집계되고 있고 SK하이닉스 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0만 1,000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2.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5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4.8% 하락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1만 7,5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6%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3%대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62만 4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1% 급등 예상됩니다. 호가 132만 8천 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1.5% 내림세 예상되고요. 기아가 1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0만 4천 원, 에코프로 3%대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예상 체결가 21만 5천 원, 2.9% 하락 예상되고 삼천당제약 지금 호가는 81만 1천 원이죠. 그리고 레인보로보틱스 예상 체결가 83만 6천 원으로 2.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2.5%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코오롱티슈진 호가는 10만 600원으로 5.9% 하락 예상되고 리노공업 0.5% 하락 예상되죠. 케어젠 지금 호가는 13만 2,700원, 리가캠바이오는 1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지금 호가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 또 하락이 예상되는데 글쎄요. 사실 어제 미증시도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 급락이 예상이 됐던 분위기인데 네. 아침에 보니까 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글쎄 있더라고요. 말입니다. 예. 예. 아마 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야 오늘 장이 열렸어야 되는데 3월 1일 날 말입니다. 3월 1일 날 월요일 날 아니 2일 날 우리 어제 이제 대체 공휴일로 장이 열렸어야 하는데 확 빠졌을 때 사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다가 살짝 엿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요즘 우리 장은 모르죠. 또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 하락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호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워낙 커수가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래요. 개장하고 네.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 워낙 거대한 기업들 많잖아요. 네네. 뭐 스페이스 X부터 해서 말씀 주신 오픈AI, 엔스로피까지 정말 이쪽으로 또 어마어마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도 좀 초미의 관심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너무 그 시가총액 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맞아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네. 것처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들어오는 대어들이 대체로 실적이 크게 좋은 회사들이라기보다는 미래가치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네. 예, 상당 부분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컴버블 때도 그랬지만 지금 들어오는 회사들이 그냥 그 닷컴버블 때도 보면은 정말 버블인 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끌고 나가는 엄청 잘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버블 때 잠깐 좀 하락은 했어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10배, 100배로 올라가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았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스페이스X나 오픈AI나 또는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거품 쪽이라기보다는 이미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고 손해를 좀 내고는 이익은 조금 아직까지는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익은 좀 손실을 보고 있어도 적어도 몇 년 내에 흑자 전환해서 계속해서 그걸 가져갈 회사들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특히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B2B 1등이어서요. 예. 유료 모델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라 2년 내에도 아마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될 걸로 보고 있고 오픈AI보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IPO하는 회사들의 어떤 진정한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를 좀 바라보는 쪽 사람들이라면 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교수님, 네, 진짜 엔스로픽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은 네, 얘가 이 클로드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네, 이른바 그 소프트웨어 SaaS 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인가 네, 네. 그쪽이라 해서 완전 좀
주가들이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발 시황에서 무슨 뭐 AI 디스토피아니 뭐 AI 디스럽션이니 이런 네네. 용어들이 보였는데 요 현상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사실은 이번 그 트럼프 사건 때문에 엄청 유명해지긴 했지만 네. 그 미국 시장 쪽 아시는 분들은 엔스로픽 뉴스가 올해 내내 제일 중요한 뉴스였죠. 오픈AI가 맞아요. 사실은 좀 뒷전으로 많이 밀리고. 글쎄.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소칼립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예, 흔히 아포칼립스, 예, 그러니까 예. 그 멸망하는 이거에 앞에 사스 붙여가지고 음. 사소칼립스라고 해서 이제 한국 분들도 아마 IT 쪽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특히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서비스나우라든지 이런 회사들 주가가 폭락을 하고 뭐 예.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회사가 엔스로픽인데 글쎄, 네.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저도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제품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를 연 게 저 제품이에요. 네.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우리 파일에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그 자체로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코딩이라고 하는 걸 해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한꺼번에 해치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마치 우리가 DNA하고 mRNA가 있어서 얘가 DNA가 RNA가 된다면 단백질 만드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코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기 몸을 자기 개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허. 예, 그런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가장 1등하는 제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이제 버무려 주면 엮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그럼 일단 그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애한테 이번엔 이 일을 시켜보고 저기는 여기 이 일을 시켜보고 하면서 하나 둘씩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클로드 코드가 일종의 엔진이었다면 그 엔진 위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밥을 여러 가지를 지어 본 거죠. 네. 예, 그 와중에 뭐 예를 들어 법률 관련된 걸 하나 지어봤더니 법률도 엄청 잘하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법률 관련된 거 했었던 회사들 박살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같은 걸 넣어봤더니 그것도 회계도 돼? 엄청 그것도 잘하네. 돼? 예, 그래가지고 회계 관련된 쪽 그 회사 사스 했던 회사들이 박살이 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클로드 코어기라고 해서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컴퓨터 전부 정리해주고 비서처럼 쓸 수 있는 예. 그게 있거든요. 그거는 프로그램 코딩 같은 거 하나 필요 없이 그냥 말로 해서 하라 그러면 다 처리를 해주는 네. 좀 쉬워요. 쉽게 쓸 수 있는 거라서 일반인들도 많이 쓸 수 있는 종류인데 그게 나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조차도 이거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사스 회사들이 박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근데 그게 그 완전히 그 시장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시범으로 보여준 거고 왜냐하면은 사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꼭 지금 AI 어떤 서비스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거 말고도 훨씬 고객 접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엔스로픽 입장에서도 이걸 진화를 빨리 하려고 했던 게 글쎄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진화를 예. 빨리 했던 예. 게 우리가 저기 그런 회사들을 전부 너무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거대한 편먹기 싸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생태계가 누가 얼마나 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 사스 기업들이 자기한테 등을 돌려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엔진 형태로 제공하고 그런 회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시켜 나갈 거다. 다만 그냥 그럼 AI로 교수님, 이런 걸 할 수 그 있다는 걸 얘기를 보여준 거다.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3월 첫 거래일 개장한 상황이고 주말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공습 소식, 또 하메네이 지도자 이제 사망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빠르게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나스닥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우, S&P 500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프리장에서는 좀 하락 출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대 내림세입니다. 6,165 호가보다 훨씬 양호한 상황이죠. 코스닥도 2% 하락이죠. 1,167 양시장 일단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7% 떨어집니다. 지금 21만 500원, SK하이닉스도 3%대 하락입니다. 102만 8천 원, 102만 9천 원이고 현대차도 2.6% 떨어집니다. 65만 6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8% 하락 중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 내림세로 41만 3,500원. 지금 많은 종목들이 빠르게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하락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74만 9천 원, SK스퀘어가 2% 하락이고 기아가 12% 급락합니다. 18만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0.5% 하락으로 10만 5,700원, HD현대중공업이 1%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11% 급등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39만 8,500원, 에코프로도 4% 하락으로 17만 7,300원, 에코프로비엠도 4.5% 약세고요. 삼천당제약 81만 4천 원으로 1.3% 떨어집니다. 레인보로보틱스 84만 1천 원으로 2%대 약세고요. ABL바이오가 3% 떨어지고 있습니다. 18만 7,300원, 코롱티슈진 1.4% 하락 중이고 리누공업은 10만 5,600원으로 0.5% 떨어집니다. 케어젠 3%대 약세고요. 리가캠바이오는 18만 6,500원으로 2%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가운데 오늘 일정에서는 이제 뭐 도시가스, 셰일가스 관련주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6% 상승합니다. 43,800원이고요. 서울가스도 19% 급등 중이고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도 각각 5%에서 3%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값이 좀 올라갔죠. 지금 오늘 엘컴텍 사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동전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방산주 내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 급등 중이고 정유주 쪽에서는 이제 S-오일이 지금 25% 급등합니다. 방산주 현대로템, LIG넥스원이 23% 급등하네요. 63만 원. 현대로템도 8% 강세고 풍산도 11% 급등 중이고 정유주에서는 이제 S-오일이 13만 6,900원으로 24% 급등을 하고 있고요. GS도 8%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도 8% 강세. 그밖에 한국석유, 흥구석유는 지금 상한가입니다. 오늘 방산주 그리고 정유주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4,45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2,50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6,867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1,128억 원, 400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5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22원 60전 급등하네요. 1,462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호르무즈 폐업 공시 소식에 또 해운주들도 급등을 하네요. 대한해운, HMM, 페노천까지도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해운주 급등이라. 아무래도 이제 운임지수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운임이 보니까 오르니까. 예, 그런 모습이 증시에서는 또 반영이 되네요. 그렇게. 예. 네. 봉쇄되면은 그쪽으로 운행을 못 하는데도 운임이 오르니까 오른다. 그렇죠. 예, 말이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고 그러네요. 아, 외국인들이 벌써 7,500억 가까이 파네요. 거래소에서. 오늘도 이러면 이것도 몇 조가 되나? 아, 엄청나게 파는데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도 집요합니다. 그죠? 네. 낙폭이 그냥 바로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네. 근데 환율이나 금리 뛰는 거 이런 거는 요즘 한국 증시에서 그렇지 이런 얘기하면 촌스럽죠. 환율이 하루에 20원이나 뛰었는데 뭐 어쩔. 아니 미 국채 수익률이 예, 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싶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예, 4% 밑으로 가나 했더니 그냥 바로 튀어버리네. 예. 뭔가 이게 전쟁하면은 미 국채면 안전자산인데 이러면 미 국채 수익률 좀 떨어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쎄. 예, 금세 예. 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이게 예. 생각보다 그 이번에 평가 같은 것들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 옛날만큼 이게 전면전 이게 전쟁 양상이 바뀐 거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소모전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과거에 생각했던 전쟁하고 좀 다르게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추정만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앞서 그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그 이제 엔스로핑 얘기 조금 네. 더 들어볼게요. 어떤 것도 물어보셨죠? 얼추 아까, 아까 뭐 개장 전에 대충 말씀하신 저 뭡니까? 사스. 네네네. 아, 사스칼립스 네, 얘기하다 소프트웨어 말았죠. 기업하고 예. 같이 갈 네. 수밖에 없는. 네네네. 예. 그래서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그걸 좀 잘 껴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약간 좀 돌아오긴 했는데, 네. 사스 기업들 대체로 아직까지도 약세입니다. 대체로 약세. 아직도? 예. 그 이유는 뭐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에세이도 좀 쓰기도 하고요. 네. 논문으로 네. 좀 네. 많이 알려진 에세이이기도 한데, 이제 엔스로픽이 그렇게 좀 껴안는다 할지라도 소위 얘기하는 수익성 저하는 막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걷어내고 없애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효율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독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우리가 시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뭐 100시트, 뭐 200시트 이런 식으로 그 계정 수 같은 것들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가지고 예를 들어 오피스 같은 거 구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개씩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0개 구매하던 사람이 이 100개를 다 할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AI가 도와주는 것도 많고 다른 쪽으로 거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100개에서 좀 줄어드는 거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효율이라든지 앞으로 AI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 기업 내부에서도 그걸 따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네. 그러니까 흔히 그 이번에 그 급락한 것 같이 사소칼립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스가 다 엄청 망하는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영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월 구독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퍼포먼스 기반으로.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 있잖아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AI가 얼마나 최적화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스 기업이 다 망한다라기보다 기존의 사스 기업들 중에서 AI가 얼마나 잘 통합되고 고객들과의 접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스 기업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 기존 기업들보다 AI가 훨씬 잘 돼 있어가지고 기존 기업들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거를 AI로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신규 기업도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확실한 것은 사소칼립스까지는 아니어도 예. 사스 기업 판도에 큰 변화는 있을 것 같다. 아. 네, 여기까지는 대체로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예. 저는 교수님 설명 듣던 중에 네, XAI 그룹 네네. 왜 테슬라에서 머스크가 그걸 개발했나 해서 그 말씀이 상당히 좀 탁 다가왔는데 네, 아니 뭐 옵티머스 로봇을 굴리건 저기 자동차 자율주행을 하건 남의 AI 쓰다가 그렇죠.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도 네네네네. 들었고 그렇게 긴 안목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옛날 트위터 지금 네네네. X를 인수한 것도 저는 처음에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만 했나 싶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런 어떤 그렇죠. 보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머리가 천지성을 돌아가는 봤을 거 때 보면은 맞아요. 네네. 그래 돼서 하니 근데 뭐 그록이 됐건 클로드가 됐건 오픈 AI 챗GPT가 됐건 서로 뭐 정신없고 데이터 센터 서로 이제 만들려고 난리니까 우리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진짜 역대급 호황을 맞은 건 알겠어요. 네네. 그거는 믿는데 네. 여전히 AI 쪽으로 조금만 더 와서 네. 그러면 우리는 네. 소프트웨어가 되었건 뭐 AI 엔진이 되었건 네. 그냥 다른 데서 미국에서 만든 거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뭐 기대할 게 없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소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라고 부르죠.
독파모. 예, 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예. 약자인데 독파모 가끔 나올 거예요. 그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예. 약자거든요. 예. 네, 그런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는 거고 민간에만 맡겨가지고 이게 커버가 안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이제 AI가 일종의 엔진화가 된다고 했을 때 마치 그 인터넷 기반의 브라우저라든지 서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기반의 브라우저 서버가 외산을 쓴다고 해서 그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외국 걸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커다란 생태계 거기에다 이제 피지컬 AI 쪽 가게 되면 물건들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네,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것들은 되게 작고 소위 얘기하는 엔진보다는 조금 덜 떨어져도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냐 하면은 인터넷 시대처럼 특정 클라우드 기업이 전체 서비스를 하는 쪽이라기보다는 가장 강력하고 이런 것들은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성능 좋은 것들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만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AI 서비스 다 쓰거든요. 네. 다 쓰는데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일엔 얘를 맡기고 저 일엔 얘를 맡기고 하면서 에이전트 구성을 해서 협의회 구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위에서 뭔가 가장 그 상위 수준의 뭐 답을 내주는 거는 예. 아무래도 이제 클로드라든지 최고 수준의 것들을 쓰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비용이 비싸요. 네. 예를 들어 클로드 같은 경우에 토큰 가격이 지금 오픈 AI 제일 싸거든요. 같은 싼 모델 했을 때 클로드가 거의 4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업에서는 이걸 써야죠. 예,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가성비란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성비란 게 있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최고 수준의 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나눠주는 게 그 최적화 경제성 측면에서는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작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 피지컬 AI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면 에이전트들끼리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생태계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AI 모델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AI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 회사를 치자면 회사의 그 부서의 직원들 이렇게 쓰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든 것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 우리는 영업사원을 잘해 아니면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에 이 일을 하는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 예.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어떤 특화된 뭔가를 가질 수가 있으면 예. 그 팀 안에 너는 한국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연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으니까 아하. 그 팀 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도까지는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 그러면 그 팀에도 진입을 아예 못 하거든요. 근데 그 팀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확보가 될 수 있는 나라가 극소수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극소수 안에 그래도 한국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커다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우리가 직접 구축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수많은 AI 서비스가 전부 한국의 서비스를 중단해. 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AI 기반으로 뭔가를 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갑자기 먹통이 상황이 되네요. 되면은 이제 마비 이게 예, 안보 차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우리만의 것들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아까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측면, 그러니까 안보 네. 측면이 하나가 예,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고 목표는 아니더라도 이걸 기술 개발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파생 기술이 많아요. 그럼 파생 기술을 쓸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사람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태계에 진입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큰 AI 시대의 그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가지고 같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경제성 측면에서 이게 우리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까지 직접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자본 지출이 네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AI 업체들의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이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은 더 앞으로는 조금 더 이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좋은 게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을 내거든요. 같이 이제 매출.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묘한데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싸움에서 밀리면 네. 죽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서비스를 쓰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어떤 그 소비자들, 그 기업 소비자들이 제일 많죠. 기업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네. AI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느냐로 지금 이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글이 제일 약했단 말이에요. 네. 1, 2, 3등 중에서. 예. 그랬는데 구글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게 AI 관련해가지고 제미나이 성능이 뛰어나고 AI 통합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성장을 많이 못한 것은 다른 회사 대비 AI 관련된 서비스 제공 부분에 우리가 보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 좀 얘가 좀 옛날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죠. 네네. 옛날에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윈도우하고 오피스 제품군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그렇죠. 컸어요. 예. 쉽게 쓸 수 있는 예.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매력도보다 AI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력도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기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1, 2, 3등이 결국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이 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역량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 자체 역량이 워낙 좋고 TPO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AI 서비스 잘 만들면서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한국에 계속 주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논외로 하고 아마존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하. 소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는 오픈 AI 투자하면서 네. 사실은 그 현물 투자가 되게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픈 AI가 돈을 써야 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대급부로 오픈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왔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 이 이게 독점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2025년에 끝났어요. 네. 끝나고 2026년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오픈 AI만 바라보고 갔다가 예. 심지어는 오픈 AI가 1등할 줄 알고 큰 투자를 했는데 요즘 보아하니 엔스로픽도 그렇고 예. 딴 애들이 이제 부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위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엔스로픽에 투자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아하. 거고 반대로 이제 아마존이 이번에 투자를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픈 AI 진영에 크게 투자를 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웃긴 게 원래 이제 아마존이 기업들 중에서는 엔스로픽 대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한 5% 가까이 될 걸로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이미 엔스로픽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2천억 투자하고 구글 거 가지고 출발했거든요. 엔스로픽이. 그랬기 때문에 구글은 초기 투자는 했지만 그 뒤에는 초기 투자를 한 이유는 제미나이 갖고 있지만 구글 입장에서도 혹시 제미나이가 잘 못 따라가면 이 보험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투자를 해놨는데 그 뒤에는 추가로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미나이가 그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능이 쭉 올라오면서 마켓 쉐어를 가져가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무리해가지고 엔스로픽에 더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좀 중단을 했었던 상황이고 네. 그에 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만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딱 써보니까 제미나이 그 엔스로픽 클로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요. 몇 조 원씩. 예. 계속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은 쉐어를 가지는 상황까지 올라온 건데 예. 그 마침 그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의 독점적 이게 끝나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끝나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밀어주면 좋겠지만 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도. 그러니까 오라클한테 먼저 가가지고 오라클하고 딜을 한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아마존하고 딜을 해서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번에 정부 사태에도 나왔지만 하나에만 의존하면 약간 뭐랄까 이제 속된 말로 쫄리잖아요. 약간 겁나는데 약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오픈 AI도 투자하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AI 제공업체 입장에서도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가는 거고 예. 반대로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도 AI 제공자를 하나에다만 몰빵하기보다는 이렇게 분산을 네. 약간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랑 그러네요. 약간 좀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지네요, 뭔가. 네, 이제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예상했던 대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대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2.3% 하락하면서 6,10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2.3% 빠지면서 1,165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은 팝니다. 1조 3,47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4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역시도 1조 195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메이저 수급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1,63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659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우선 가스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 석유와 가스 업종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항공사, 전자제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유가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충격에 원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브렌트유가 현지 시간 2일 6.7% 올라 77달러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엔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1년여 만에 최고가 기록했었고요. WTI 선물도 6.3% 상승해서 종가 기준으로 71달러 23센트를 기록했는데 역시 장중에 12% 급등하며 지난해 6월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LPG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이미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고요. 훈구석유도 상한가입니다. 극동유화가 23.3% 오름세, 거래가 4,380원, 또 S오일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 오름세로 12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성산업도 시세 분출 중입니다. 22% 급등하며 1,270원에 거래됩니다. 가스 가격 상승으로 관련주 역시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TTF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종가가 1메가와트 시당 44.51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40% 급등한 바 있고요. 또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LNG 일본과 한국 마커 역시도 전장 대비해서 약 40% 뛴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대성에너지가 상한가고요. GSA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합니다. 거래가 3,055원. 서울가스가 4.7% 오르며 7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3.8% 가까운 오름세 42,750원이고요. 경동도시가스도 2.9% 가까이 뜁니다. 거래가 23,3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슈가 발생하자 방산주는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LIG 넥스원 상한가입니다. 66만 1,000원 기록했고요. 빅텍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 중입니다. 27.2% 급등하고 있습니다. 5,600원에 거래되고요.
퍼스텍 역시도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 중입니다. 8,550원. 하나시스템 역시도 27.1% 급등하면서 거래가 14만 4,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삼양컴텍까지도 18.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5,2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 역시도 오름세입니다. 일부 종목들은 방산주로 엮이다 보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의 최대 유망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조만간 본격적인 기업 공개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H 넥스원 상한가, 퍼스텍이 27% 가까운 급등, 하나시스템도 27%대 상승률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2.3% 오르며 거래가 146만 2천 원, 센서뷰가 5.8%, 6% 강세입니다. 거래가 2,25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2%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아시아 시장들처럼 하락폭 크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상황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 머니쇼에 이제 입성하셨네. 네. 네. 밸류파인더가 독립 리서치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으로 이제 활약하고 계신데 리포트도 발간하고 계시고. 아니,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어떻게 주말 보내면서 뉴스 정리하면서 네. 바깥 시장 보면서 짐작했던 정도입니까? 어떠세요? 지금 정도까지는 예상했었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사실 네. 해외 증시도 결국은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증시가 휴장했지만 이제 해외에 있는 증시는 열렸잖아요. 그랬죠. 대부분 처음에는 빠지고 마지막에 올라왔고 실제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증시는 또 신고가를 가는 또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가운데 과거와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은 지금은 좀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냥 방송에 나오고 지난번에 이제 BJ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네. 이 신고가 갈 때 따라 사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오히려 차라리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또 사람이고 투자자가 되면은 이게 오를 때는 사고 싶은데 또 막상 이렇게 떨어지면 또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그 시기를 기다려왔던 투자자라면 지금 자리에서라도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지금 달러도 올라가고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지금 이렇게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를 그러네요.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예전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저도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지금 증시 애탁자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수준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증시로 흘러나오는 돈은 아직도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산다라는 그런 거는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십니다. 아니 오늘 방산주하고 정유주들이 일단 글쎄요 이게 뭐 전쟁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 단기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 사실 방산주 같은 게 우리나라 기술력 굉장히 대단하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방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방산 같은 네.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어쨌든 증권 시장의 관점에서 방산주들한테는 굉장히 환경이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으로 된 거는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여기에서 멀티플을 더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고민을 이번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부여받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석유, 정유 이런 관련주들은 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에 끝나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이제 해운주들 보면은 뭐 흥하해운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당장 운송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오르냐라는 이런 부분, 예, 그러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되었을 때 이제 약간 품귀 현상 같은 거죠. 가격을 웃돈을 주더라도 하겠다. 예. 그 과거에 약간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백신이나 이런 거를 배로 또 옮기기 어려우니 비행기를 통해서라도 옮겼었던 글쎄, 아마 그런 그렇네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워낙 유가가 뛰니까 네. 정유주들도 이제 꿈틀거립니다. 그 중에 뭐 흥구석유 이런 것들은 뭐 개인들 쫓아다니기에는 좀 네. 워낙 뭐 그걸로 테마로 움직이는 맞습니다. 종목이라서 하는데 네. 이제 굵직한 그 정유주들 이게 지금 어떻게 뭐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 움직임에 한번 뭐 단기 내지는 중기적으로라도 한번 관점을 갖고 덤빌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에는 좀 어렵지 한계가 않을까.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제 해상운임이 이제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물류 차질이나 보험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코 얕잡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항상 이 해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럼 대안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이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었거든요. 아, 이제 그렇게 가면 예. 운송거리가 40%가 증가하고 예. 운임이 또 LNG선 운임이 급등을 하고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해상 운임이 50에서 80% 상승하고 거리가 길어지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어허. 7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구나. 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멀티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정유주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환율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환율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22원 넘게 올라간 상황인데 사실 뭐 환율 예측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고 보세요? 환율은 일단은 달러가 오르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오늘 결국은 그동안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의외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예. 또 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오늘의 좀 더 매도세가 더 강화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뭐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답변을. 언제 끝날지가 사실 중요한 글쎄. 거다 보니 예.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의 이제 달러 강세는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촉발시킨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들을 또 누가 받아주느냐의 수급적인 요소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사이에 지수가 또 0.7% 정도 외국인의 매도는 늘어나는데 또 네. 지수는 또 반등이 나오는 글쎄. 네, 이런 상황들이 예. 또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목요.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팔지 않습니까? 네. 저 오늘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또 작가는 우리 또 정민 앵커가 또 재민아한테 부탁해서 그림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는 자꾸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대표님. 네. 그 왜 개미핥기 아시죠? 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네. 개미핥기. 걔가 개미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길쭉한 부리로 덩치도 큰 놈이 개미를 그냥 핥아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개미핥기가 개미떼에 뒤덮여갖고 막 비명을 지르는 그림이 막 떠올라요 지금. 아, 그럼 개미핥기는 외국인이에요, 지금? 글쎄 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팔아도 네.
장이 외국인들이 몰라 뭐 비싸게 차익 실현하고 나가니까 땡큐 할런지는 몰라도 네. 이 와중에 예전처럼 무슨 뭐 선물로 밀어제껴서 네. 그러다 보면 훅 밀려서 또 싸게 사고 이렇게 하던 친구들은 이 뭐지? 시장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정부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아하. 생각을 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다시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증권사 지점 보면은 뭐 번호표가 90번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매도가 나오면 하락한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 매도를 그때 받아주는 사람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거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저평가라는 사실을 지금 이미 뭐 외국인 투자자는 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다시 사야 될 때쯤에는 비싸게 사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 네. 오히려 하락할 때 사고 외국인이 사면서 올릴 때 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와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싸게 살 수 있다. 좋네. 이렇게 하고 또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2월 초부터 계속 반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2월 달 보면은 매도가 수조 원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런 기관에는 당연히 ETF에 대한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그 매수세도 잡혔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직접 투자도 큰 한몫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증시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나고 보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수익률도 나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 수익률이 지금 좋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들고 가겠다라는 심리로 매수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략이 앞으로도 유효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제일 이상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적인 투자. 네. 왜냐하면 은근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21만 원이고 네. 하이닉스가 103만 원이다. 네. 사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 5만 전자, 10만 전자, 15만 전자 일때 안 사고 하이닉스도 25만 원, 50만 원, 70만 원일 때 안 사다가 이제 네. 와서 뭐 20만 원, 100만 원 넘는 수준에서 사면은 이게 또 심리적으로는 좀만 예를 들면 오늘처럼 3%, 5% 조정만 나와도 팔아야 되나? 하락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증시에서 투자자들끼리 나오는 얘기가 이제 포모 현상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또 이것도 기인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분할로 계속 사시면서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이게 또 매매 계속하다 보면은 엇박자 날 때도 있고 그런 또 뭐 세금이나 수수료 나왔을 때 옛날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다라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사는 거라면 저는 계속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담아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어렵겠지만 이상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이미지에 대해서 개미하고 개미핥기에서 개미핥기를 외국인이라고도 하셨지만 네. 그 개미핥기 중에는 전통적인 차티스트들도 포함돼요. 차트가 안 맞아. 네. 차트가 안 맞는 게 네. 무슨 뭐 데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주간, 월간 차트 보면은 네. 이 소위 말하는 그 가장 우리 편하게 보는 RSI 네. 상대 강도 지수라고 네. 하는 이게 책에서는 70%만 넘어도 이렇게 과매수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80, 90까지 왔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에 한 네 번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언제입니까? 3조 호황 그때는 뭐 옆으로 막 뒤져. RSI가 저 위에서 사이렌은 왱왱 울리는데 몇 년을 가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꼭 그럴 때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과연 네. 이 RSI라는 개미핥기도 낮아빠지고 네. 뭔 차트냐 한국 K 증시에서 뭐 이런 상황이 될지. 근데 좀 급하게 오긴 왔잖아요. 진짜 조정 없을까? 저는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좀 이게 또 예전 6천이라는 수치가 우리가 또 봤었던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예. 항상 저 끝에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미국 증시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 많이들 이제 서학개미가 살아가는 종목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은 꽤 몇 달간 조정 국면이거든요. 예. 기간 조정 박스권 안에 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안 나왔네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얘기했냐라고 하면 또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실적 잘 나온다. 하지만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단기간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는 그 수급적인 요소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은 아닌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은 선진 증시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영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가면은 그 쉬어가는 시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는 거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주변에 있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염두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또 투자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생각은 당연히 계속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좀 시장의 강세를 예상하고 계신 분들은 차트는 과거 자료다. 그러니까 주가 오른 거 보면 못 사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수출 굉장히 좋고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또 전력 쪽 하면 원전도 좋고. 네. 뭐 또 사실 로봇도 피지컬 AI 쪽에서 또 좋게 보시는 현대차그룹 쪽 이쪽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돈이 무한정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어느 쪽을 지금 좀 신규로 담아보는 게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대장 섹터들이 많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반도체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리고 전력기기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것만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섹터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는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방산도 있을 거고요. 오늘 LIG 넥선 상한가는 정말 이 또한 몇 년 만에 보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일인가 할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네. 결국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는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다 기간 조정은 거쳤었거든요. 사실 네. 원전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럼 10개라는 섹터를 뭐 10개로 나눠서 하는 게 또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겠냐라고 싶지만은 지금 시장은 관심 있는 섹터에만 돈이 가고 있는 네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쉬어가고 있는 섹터, 저는 이걸 약간 낚시로 좀 표현을 하는데 네. 낚시. 낚싯대를 그냥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4-5개 놓고 하나 이제 움찔하면 그거 잡고 안 잡히면 기다리다가 또 움찔하면 잡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속 HTS, MTS 보면서 매매할 수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고 대응을 함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섹터를 대신 이 전제 조건에는 대장주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전력기기나 이렇게 놓고 나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좀 비중 줄이고 또 이렇게 박스권이나 또 저급한 표현인데 이렇게 기고 있는 이런 거 있으면은 또 그거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6천이 넘은 이 시기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게 제일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아까는 장기가 좋다면서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예. 주가가 이제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LIG 넥선 같은 종목이 올라온다. 예, 예. 그럼 이걸 그 100%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여기서 팔면은 또 다른 데를 사고 이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 헷갈린데. 아니 제가 열이 받네. 저도 가끔 진행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이충원 대표처럼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앵커분이 그렇게 아까 했던 얘기 막 물고 늘어지면서 따지면 우리 같은 사람 장사 어떻게 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바뀌는 거고 살짝 틀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맞은 거 나오면 내가 캐책하고 한번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걸 갖고 헷갈리네요 이러시는데 그죠? 헷갈려요. 왜냐면 4848보다는 사서 괜찮은 거 조금 장기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또 낚싯대 5개 해놓고 잡히면 딱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럼 섹터에 따라 다른 전략이라는 얘기인 건지
섹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아까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이상적인 투자라고 했잖아요. 이상적인 투자.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은 예를 들면 그 논리로 가면 하이닉스가 200만 원? 2배? 그것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밸류에이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제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섹터로 또 네. 나눠서 가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부분으로 수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니까 그냥 진행자가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막 따지시고 그러지 마세요 좀.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예. 아니 그 강태공 기법은 정민회크가 하고 계시는 거잖아. 저 내가 봤을 때 맨날 요즘에 강태공 기법 안 해요. 낚싯대 한 너댓 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뭐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놀 거 다 하고 방송하다가 뭐 이렇게 한번 보면 오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저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아닌가? 네, 안 해요. 네, 대표님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또 시장 떨어지니까 빠르게 또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들은 벌써 좀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원 순매도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저는 자꾸 막 환율도 보이고 금리도 보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 좀 천천히 사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급할 필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